그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인해서 이 새마을금고 일부가 부실이 되고 합병을 하는 그죠?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그쵸. 시장에 보니까, 나오면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 정부가 이걸 이대로 놔두면 터질 거라는 걸 알겠죠? 네. 여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러한 현상 일련의 과정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낫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금융권이다 보니까 1금융권이 뭐 KB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금융권이라고 하고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2금융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그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인해서 이 새마을금고 일부가 부실이 되고 합병을 하는 그죠?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유동성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빨리 그러면 이쪽에서 자금을 빼야지라는 뱅크런이 일부 지점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어제 루머가 돈 부분은 야 돈이 없으니까 빨리 주식 걷어들여 이 이슈가 이제 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자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있다가 제가 기관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다 보여드릴 텐데 불안하니까 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지시를 내린 것 같다라는 루머가 어제 돌았고 주식 전액 환매를 해라 지금 유동성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새마을금고 쪽에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아니 우리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뭔가 불안하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단에 뭐 원래는 5천만 원까지 우리가 그 기간에 해주고 있는데 뭐 넘어가는 월까지 원리금 보장한다는 뭐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가족분들 한번 몇 달 전으로 돌리시면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그쵸?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SBB 지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뱅크런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파산 됐지만 그때도 금리를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영향을 그럼 좀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제가 항상 하반기 겁나는 게 금리가 안 떨어지고 위에서 계속 고금리에서 버티고 있으면 약한 고리가 터질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다라는데 여기에 먼저 생각보다 좀 앞서서 약간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이게 결국 미국채 금리가 다시 인상이 된다. 그러니까 저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그쵸. 시장에 보니까, 나오면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 2번, 3번까지 막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힘들어서 SVB 사태 같은 게 터졌는데 더 올라간다면 그쵸.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와 관련된 우리 같은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떨 것이냐. 맞아요. 여기에 대한 불안감. 네, 어쨌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시장금리 상승, 뭐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한번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 업중에서도 새마을금고하고 저축은행,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캐피탈도 이용을 하고 카드사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확실히 연체율이 높다. 이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되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한 3%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6%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저축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자꾸 약한 고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캐피탈이나 카드나 상호금융 이쪽은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지금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이 좀 약간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축은행이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적자. 여기 보시면 분기별로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고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이익이 감소하다가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이제 금리 때문에 무조건 적자 나는 게 맞냐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이런 부분들은 1금융권에서 내가 대출을 원활하게 받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찾아가는 우리가 고금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맡기는 분들도 있지만 그죠? 대출이 저도 사실 예전에 한참 전이다 15년 전인데 그 단독주택 하나를 제가 이제 뭐 성남에서 뭔가 이렇게 좀 투기는 아니고요.
투자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인데 은행에서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남의 새마을금고 찾아가서 일부 자금 조달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좀 약간 아파트가 아니라 뭐 주택들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주로 이 주거국층이 새마을금고 쪽과 저축은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물가가 높고 비용이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잘 못 갚고 이자를 잘 못 내는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들이 그래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연체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금리가 이들은 또 상대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은행은 당연히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1금융권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수익은 나는 구조였는데요. 여신금리도 그만큼 높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 대비해서 받는 게 높다 보니까 순이익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저축은행이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다. 이거는 뭔가 여기에서 지금 뭔가 좀 미스매칭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받아야 될 걸 못 받고 있거나 그죠? 이 뭔가 손실이 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게 그 아까 평균 새마을금고 6%대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체 연체율이고 보니까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은 9%. 부동산만 9.3%. 관련된 투자는 더 그러니까 부동산 쪽이 그렇죠. 심각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쪽은 더 높죠. 이게 사실은. 확 끌어올린 거니까 맞아요, 비율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이제 5월부터는 근데 연체율이 좀 완화가 좀 되고 있고 전체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는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안정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워낙 지금 뱅크런 이야기도 나오고 불안해하니까 뭐 10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하고 부실이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야 다른 금고하고 그냥 통폐합해 구조조정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전체 연체율을 올해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약간 수면 아래로 또 약간 조용해질 수 있으니까 요건 한번 앞으로 데이터를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체율이 올라가면 안 좋아지는 거고 연체율이 떨어지면 그나마 좀 안정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모니터링을 정부에서도 강화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사태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제가 지난번에 이거 우리 그 강원도에 레고 사태 터졌을 때 이 그래프를 한참 보여드리면서 이제 위기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안정을 찾았으니까 주식 투자 하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이 영역에서 열심히 이 그래프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프를 시장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신용 스프레드가 뚝 떨어지면서 종목 장세가 매우 화려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그래프를 업데이트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오래간만에 이제 저의 이제 또 무기를 하나 꺼내들었죠. 한번 꺼내들어서 돌려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 걸 보시면 그 뭐 별로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죠? 별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돈이 안 돌고 유동성 경색 위기가 심각해지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안전한 채권 위주로만 돈이 갈 것이고 언제 보도가 날지 모르는 회사채로는 돈이 안 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스프레드가 이 레고 사태 때처럼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별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뭐 뱅크런도 좀 있고 일부 뭐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근거 위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채권 시장 발 불안감은 없기 때문에 좀 한번 너무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요거는 제가 한 번씩 체크해서 뭔가 조짐이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왜 어제 그제 이렇게 시장이 자꾸 이렇게 어려운지 이걸 분석하느라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이 우려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너무 공포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공포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요 그래프인 거죠. 네. 별로 채권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고개를 들고 갑자기 이렇게 레고 사태처럼 이렇게 들면 그때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의 비중을 다 그대로 막 하기보다는 살짝 현금 비중을 또 여유 있게 약간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추적을 해드리는 거지 아직까지는 별 움직임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노란색은 우리나라 코스피고요. 노란색은 우리나라 코스피고
이 검은색은 우리 CP라는 게 있죠. CP가 이제 기업 어음들 네. 이야기하는 거고, 양도세 예금 증서 C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를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려서 보여드렸던 건데, 올 1월 달부터 지금 관계를 한번 보시면 CP에서 CD를 뺀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이니까 우리 코스피도 2200에서 최근에 2600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앞에 요 채권 시장은 쪽에 여기는 괜찮은데 이 CP가 살짝 고개를 들면서 아직 큰 폭은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코스닥, 코스피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도 약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 계속 추적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 CP 금리가 기업 음 쪽에서 약간 금리가 튀고 있다 정도만 요거는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요때 레고 사태 때 이게 엄청나게 튀면서 주가가 2,500에서 2,200까지 순식간에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요 케이스가 있으니까 요거 그렇게 되면 제가 그거는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어제 왜 새마을금고에서 주식을 다 걷어들이라라는 이슈가 터졌냐면 기관들이 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이지 않던 압도적인 매도가 어제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어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어제 일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매도도 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근래에 없던 매도 규모가 나와서 그 루머가 어제 확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융 투자에서 최근에 보시면 1,000억 이상 판 적이 없는데 어제 한 2,700억 정도 금융 투자에서 매도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모펀드 매매 동향을 우리 면밀히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보시면 어제 3호도 많이 나왔어요. 6월달 이후로 이 9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는 900억 이상 사모펀드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야, 이거 진짜 뭔가 자금을 주식 투자했던 자금을 새마을금고에서 다 걷어들이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안감이 좀 나타났던 거죠. 자, 투신 공모펀드를 운영한 투신도 지금 보시면 한 번도 뭐 300억 가깝게 여기 구간에서 매도가 나온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투신과 연기금은 제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 300억 가깝게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믿었던 연기금은 어떨까요? 연기금도 최근에 제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갑자기 어제 270억 정도의 이렇게 매도가 6월달 이후로 대규모로 가장 큰 폭으로 어제 매도가 나왔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시장이 될 듯 하다가 또 이렇게 확 밀려버리는 환경이 되었던 거고, 야, 이러면 새마을금고 쪽에서 만약에 환매가 맞다면 그 여진이 오늘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이게 한 방에 다 하루 만에 다 걷어들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라면 거기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과 월요일까지는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한번 주말을 앞두고 오늘도 한번 우리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현재 벌어진 이 현상 이것을 보고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SBB 사태 때도 아마 했지만 아무리 뭐 안심을 시키려고 했지만 어쨌건 국채를 팔아야 그 고객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그 현실화된다면 결국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돈 인출해 주려면. 그렇죠. 뭐 유동성이 여기가 멈추지 않고 많은 분들이 새마을금고 가셔가지고 돈을 많이 인출하게 되면 인출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심리를 보자고. 내가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놓은 사람이라면 그것도 5천만 원 이상을 넣는 사람이라면 지금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저는 빼죠. 빼죠. 저는 빼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 그러면 정부가 이걸 이대로 놔두면 터질 거라는 걸 알겠죠? 여기에 대한 대응이 나오겠죠. 이러한 현상 일련의 과정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뭔가 그 대응을 하는 게 낫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 사태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 모르고 아니면 이대로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우리는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외국인들까지도 이제 1,600억의 매도가 코스피에서는 좀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코스닥이 어제 힘없이 2% 이상 밀려버리는 그러한 정도의 흐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 좀 뭔가 될 듯한 분위기에서 반도체에서 시장에서 이제 그럼 2차 전지가 좀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시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구간에서 어제 GS건설, 이 GS건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름께나 있는 그죠? 있는데 어디 20% 가깝게 결국엔 종가를 보시면 거의 아래 꼬리를 못 달았어요. 보통 이게
심각한 이슈가 아니고 회사에 큰 타격이 아니라면 기업들이 낙폭이 대기업은 한 20% 빠지면 일반적으로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마무리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예, 어제 거의 아래꼬리가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GS건설이 20% 빠지면서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또 불안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심리까지도 어제 좀 겹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조정을 받느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에너지가 천지 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900선이 전고점이었는데 이번에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첫 음봉 나왔을 때 이게 당분간은 900선은 넘기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수는 박스권에 갇힌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900선 가깝게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제 음봉을 지금 보시면 아주 큰 음봉을 2%짜리 맞아버렸거든요. 참 어려울 때 진짜 그러니까요. 저런 일까지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지수는 일단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900선 박스권에 하단은 지난번에 저점을 잡았던 구간이 얼마냐 하면 855 정도에서 저점 잡고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밴드는 850과 900 정도의 코스닥은 갇혀 있는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뭔가 이런 유동성 부분이 확산하면 안 된다면 지수는 박스권에 좀 종목 장세는 기대할 수 있는 정도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뭔가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일부 팔았다가 또 빠지면 약간 좀 다시 밑에서 사고 약간 일부는 이렇게 트레이딩이 필요한 부분이 시장 에너지는 생겼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비상경제차관 회의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 지금 일단 그 우리 전액 5천만 원 이상 그 보장되는 걸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5천만 원 이하는 그냥 다른 데랑 똑같이 보장되고 만약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도 어려우면 그냥 좀 우량한 데하고 합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럼 그냥 그 이상 다 복원된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이것도. 인출 안 해도 급하게 인출 안 하더라도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나온 대책에서 뭐냐면 14일까지 어제까지 해약한 그 적금이라든가 뭐 비과세 저축 여러 가지 있잖아요. 14일까지 다시 와서 가입을 하면 그거도 원상 회복을 해주겠다. 왜냐면 이자를 손해 보고 찾아버렸거든. 그것까지 세금도 그렇고. 그럼 되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려고 하는 거네요. 보통 그런 케이스는 잘 없는데. 왜냐면 내가 중간에 해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찾았기 때문에 그거 사실 그렇게까지 이자를 다 해주진 않죠. 그 대신 어제까지 1일부터 6일까지 해지한 분에 대해서는 오늘서부터 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다시 돌아오시면 그 부분에서는 다 원래대로 다 쳐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시장이 과연 충분하다 생각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위기를 좀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네요 지금.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도 해준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조건부라 그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해제해놓고 열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어떡하지? 14일 전까지 오셔야지. 14일까지는 와는데 다음 주까지는 8.15 방송을 보시고 돌아오셔야 될 텐데. 참네. 자, 아무튼 어쨌든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